어머님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앉아서 좀 쉬어라. 어차피 제가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 알겠다. 너희 남는 이불 하나 있지? 작은 방에서 오늘 자고 가야겠다.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신다고요? 그래, 하루 자고 간다니까. 그나저나 우리 아들은 언제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직 2시간쯤 남았어요. 꽤 늦네. 나 배고프니까 일단 밥부터 차려라. 원래 저녁 6시면 밥을 먹어야지.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5세 김 씨와 그녀의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의 노년의 평화는 둘째 며느리 때문에 산산조각 깨지게 되었어요. 원래 김 씨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젊어서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은 다들 시끌벅적 정신없게 살아가지만 김 씨는 자식들 독립시키고 혼자 여유롭게 노후를 지내는 것이 좋았어요. 그렇게 조용히 지내는 것이 본래 김 씨의 성격이기도 했죠. 하지만 몇 년 전에 결혼한 작은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좋게 말하면 넉살이 좋았고 남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패기치는 일을 서슴없이 요구했어요. 그러면서도 불만은 어찌나 많은지 항상 투덜대고 불평했죠. 그런 작은 며느리에게 아이까지 생기게 되자 아무 때나 수시로 김 씨의 집에 쳐들어와서 아이를 맡기고 김 씨를 한시라도 가만히 쉬게 두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과 며느리를 차갑게 내치지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해달라는 건 전부 맞춰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자신은 최선을 다해 며느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었는데도 뒤에서 본인을 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김 씨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며느리를 후회하게 만들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참교육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김 씨에게는 아들만 둘이 있었습니다. 김 씨의 인생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며 크게 달라졌어요. 항상 소극적이고 정적이던 김 씨의 인생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었죠. 김 씨 부부는 가정을 꾸리고 두 아들을 키우는 것에 헌신했고 아이들이 커서 직장을 구한 뒤엔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아들들을 결혼시키면 자식들의 인생에 관여하지 말고 부부의 노후를 즐기며 살기로 다짐했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결혼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는 앞으로 명절에도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죠. 앞으로 명절 연휴에 엄마 아빠는 여행 다니고 우리끼리 보낼 거야. 너는 처가를 같이 가던지 아니면 너희끼리 알아서 즐겁게 보내. 네,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조금 서운하네요.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큰아들 내외에게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더니 꽤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아들은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는 모여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옆에 앉아 있던 며느리는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지었죠. 난 식구들 밥하는 것도 취미 없고 너희 아빠랑 조용히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 평소에 한번 밖에서 밥이나 먹으면 그만이지. 김 씨 부부의 생일에도 아이들을 부르지 않았고 어버이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과의 만남을 의식적으로 피하진 않았지만 굳이 날을 잡아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건 사양이었어요. 괜히 우르르 몰려다니면 번잡스럽고 정신만 없었습니다. 가끔 따로 만나 밖에서 식사 한 끼 하는 정도가 김 씨는 딱 좋았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들과 거리를 두게 되면서 정작 큰 며느리에겐 좋은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그러는데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만난 게 인생의 행운이래요. 뭐? 내가 대체 뭘 했다고? 괜히 나 놀리려고 하는 말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 씨 부부는 며느리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칭찬을 들으려고 한 행동도 아니었어요. 그저 간섭하고 간섭받는 것도 싫어서 각자 지내는 것이 편했습니다. 덕분에 자주 얼굴을 보진 않았어도 김 씨는 큰 며느리와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큰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면서 애를 키웠는데 김 씨에게 한 번도 애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굳이 먼저 연락해서 애 봐주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죠.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 뒤에도 명절 음식 만들기나 집안일을 불러다 시킨 적도 없었고 용돈 달라는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었어요. 자신의 일은 알아서 스스로 하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작은 아들도 결혼을 했고 김 씨의 남편은 작은 아들 장가를 보낸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어요. 김 씨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남편을 보내게 되었고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정신을 빼놓고 살고 있었죠. 그로부터 얼마 후 명절이 찾아왔는데 작은 아들로부터 명절에 김 씨 집에 찾아오겠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지영이랑 같이 내일 찾아갈게요. 아니야, 나 혼자 지내도 되니까. 너희 형네처럼 너도 명절엔 며느리랑 둘이 편하게 보내. 아니에요. 지영이가 먼저 엄마 집에 찾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혼자 계시고 우리도 연휴에 둘이 있으면 심심하다면서요. 오라고 하지 않아도 굳이 찾아오겠다고 하니 조금 놀라웠어요. 한사코 괜찮다고 했는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오겠다며 고집을 부렸죠. 그렇게 집에 찾아온 며느리는 작은 백화점 쇼핑백을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했잖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옷 사러 간 김에 어머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산 거예요. 쇼핑백에 들어있던 건 스카프였고 김 씨가 평생 하고 다니지 않을 것 같은 화려한 색상과 무늬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에게도 결혼한 뒤로 절대 선물이나 용돈 같은 걸 주지도 받지도 말자고 단단히 말해두었어요. 만약에 아들이 이런 걸 사왔다면 필요 없다며 당장 가서 환불하라고 했겠지만 며느리가 주는 선물이니 거절하기도 힘들었죠. 그래, 정말 고맙다. 그런데 다음에는 절대 선물 같은 건 사오지 마. 알겠지? 왜요? 가족끼리 서로 선물 주고받으면 좋잖아요. 해맑게 이야기하는 며느리에게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다음 기념일에 선물을 챙겨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서운함도 생기는 법이잖아요.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김 씨는 자식들과 가끔 한 번씩 얼굴 볼 때 편하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와는 달리 둘째 며느리는 뭔가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제가 자주 찾아뵙고 말동무라도 해드릴까요? 아니야. 난 조용히 혼자 있는 게 좋아.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고스톱도 잘 쳐요. 주말마다 놀러 올게요. 정말 괜찮다니까? 다음에는 명절에도 굳이 찾아올 필요 없고 너희들끼리 여행을 가던지 해. 아니면 너도 친정에 가서 푹 쉬고 와. 어머님은 제가 싫으세요. 진짜 너무하세요. 김 씨가 오지 말라고 하자 며느리는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때와 비교해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죠. 대부분의 자식들은 오지 말라고 하면 좋아하는데 작은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정말 부르지 않아도 종종 찾아와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떨며 김 씨의 혼을 쏙 빼놓고 돌아갔어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귀엽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김 씨의 인생은 정말 고달파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제도 오고 또 왔어.
올 때 전화라도 하지. 가족끼리 뭐 어때요? 선우도 그새 할머니가 보고 싶었나 봐요.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연스레 손주를 김 씨의 품에 안기고 본인은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어머님, 저 아직 점심 안 먹었어요. 우리 간단하게 국수 끓여 먹을까요? 국수는 무슨 국수야? 밥 있고 반찬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어머님이 끓여주는 국수 먹고 싶어요. 그냥 밥 먹지. 알겠어. 조금 기다려봐. 어머님, 그리고 저 이따가 잠깐 친구 만나러 갈 건데 오늘 저녁까지 선우 좀 봐주세요. 점심 먹고 조금 있다가 나갈 거예요. 무작정 찾아와 밥을 해달라 하고 또 손주를 맡겨놓고는 나가버렸죠. 김 씨에게 딸이 있더라도 이 정도로 뻔뻔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항상 며느리는 김 씨에게 너무 과한 부탁을 해왔어요. 집에 찾아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손주까지 데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며느리를 차마 쫓아낼 수는 없어서 매번 문을 열어주었죠. 그러면서도 점점 지쳐갔고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지 못하니 기가 빨리는 기분이 들어 2배로 피곤했습니다. 이젠 우리 집에 그만 와도 돼. 너희들도 직장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주말엔 너희들끼리 쉬어라. 어머님이 선우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주버님, 형님도 자주 안 오시는데 저라도 자주 찾아뵈어야죠. 속으로는 절대 그럴 필요 없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랬다가는 며느리가 또 서운하네 어쩌네 한참을 떠들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예전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김 씨가 이렇게 살갑게 찾아뵙고 친한 척을 했더라면 시집살이를 덜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될 정도였어요. 큰아들은 둘째를 낳았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살림과 육아까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어째서 자꾸 자신에게 애를 맡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 바쁘다, 다른 약속이 있다고 거절을 해본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며느리는 서운하다며 삐진 티를 냈고 그런 며느리를 보면 김 씨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며칠이 지났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아이를 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다들 김 씨의 둘째 며느리가 부럽다면서 난리였어요.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생전 전화 한 통을 하지 않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데 며느리가 먼저 매주 찾아와 주는데 그깟 손주 좀 봐주는 게 뭐가 힘드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김 씨의 성격과는 맞지 않았어요. 김 씨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고 자식들과 본인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어머님, 명품 코트도 있으시네요. 며느리는 허락도 받지 않고 안방에 들어와 김 씨의 옷장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대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지적도 하기 전에 며느리는 선을 몇 번이나 넘어왔어요. 그거 너희 시아버지가 첫째 상견례 할 때 사준 거야. 며느리가 옷장에서 꺼내 들고 있던 건 당시에도 200만 원 정도의 거금을 주고 남편이 사준 코트였죠. 항상 무난한 디자인의 옷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꺼내 입더라도 전혀 촌스러운 느낌이 없었습니다. 우와, 이거 저한테 딱 맞네요. 어머님이랑 저랑 사이즈가 똑같나 봐요. 입어보겠다는 허락도 없이 며느리는 그 옷을 걸쳐 입고 이리저리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저 주세요. 저한테 완전 딱인 것 같아요. 김 씨도 아끼느라 자주 입지 않는 옷인데 갑자기 자기한테 달라는 며느리를 보며 속이 답답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건 안 돼. 너가 내 딸이라도 그건 못 주는 거야. 왜요? 어머님 잘 입으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맨날 저한테 안 된다고만 하시고 진짜 너무하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싶은 건데.
친해지고 싶다는 행동이 말도 없이 찾아와 밥을 해달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옷장을 뒤져 꺼내 입는 것인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 같은 며느리 없어요. 저라고 뭐 시댁이 좋아서 오는 줄 아세요? 혼자 쓸쓸하게 계실 어머님이 불쌍해서 오는 거라고요. 며느리의 불쌍하다는 말에 김 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식들에게 집에 찾아와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졸지에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말년에 손주를 보며 고생하고 며느리에게 시달리며 사느니 차라리 불쌍하게 혼자 지내는 것이 나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찾아왔으면서 이제와 김 씨를 생각하는 척을 하는 며느리가 가증스러웠죠. 그렇게 뒤도 안 보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떠난 며느리였고 그날 저녁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도 좀 너무하셨어요. 지영이가 많이 서운하대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둘째 아들 며느리 역시 첫째 아들네처럼만 지내고 싶었습니다. 가끔 연락해서 안부만 듣고 가끔 밖에서 만나 밥이나 한 끼 먹는 정도가 딱 좋았습니다. 서로 각자 인생 살면서 감정 소모할 일도 없으니 둘째 아들 며느리와도 이렇게 지낼 생각이었어요. 며느리가 서운하다는 말에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대로 삐져서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며느리는 또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찾아와 김 씨에게 밥을 해달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자기가 원해서 오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더는 참기가 힘들어 며느리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 둘째 아들에게도 거리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말한 적도 있었지만 전부 소용이 없었습니다. 휴일이 앞뒤로 껴서 주말까지 4일을 연속으로 쉬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중에 3일을 김 씨 집에 찾아와 괴롭히고 아이를 맡아달라 부탁했어요. 이제는 정말 한계가 왔다 생각해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김 씨는 아침 일찍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이니? 오늘 뭐 바쁜 일 없지? 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오늘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알겠다. 내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갈게. 네, 지금 오신다고요? 토요일 아침 8시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바로 둘째네 집으로 건너갔어요. 주말이라 늦게까지 잠을 자야 할 며느리가 시어머니 온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너가 혼자 선우 보기 힘들까봐 도와주러 온 거지. 둘째 아들은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 이틀을 쉬는 직장이었고 며느리가 혼자 아이를 봐야 할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도와주러 왔다고 하니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신혼 때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찾아온 뒤로 김 씨가 둘째네 집에 찾아온 건 처음이었죠. 어디 보자. 우리 둘째 며느리가 살림은 잘하고 있나? 김 씨가 주방으로 들어가 찬장도 열어보고 냉장고 문도 열었더니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오시는 줄 몰라서 정리도 안 되어 있어요. 괜찮아. 어차피 우리 사이에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너는 방에 더 들어가서 쉬고 있어. 내가 선우랑 거실에서 놀고 있을게. 진짜 그래도 되나요? 며느리는 거절하는 법 없이 은근슬쩍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다시 며느리를 호출했죠. 지영아, 냄비 작은 거 어디에 있니? 네, 갑자기 냄비는 왜 찾으세요? 선우가 출출한 것 같아서 계란찜이라도 해주려고. 아까 보니까 냉장고에 계란이 있더라. 아, 네, 냄비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 빨리 다시 들어가서 쉬어. 그리고 또 30분 뒤에
아이 장난감이 어디 있냐고 불러냈고 아이 음료수는 어디 있는지 며느리에게 물었죠. 이런 식으로 몇 번 안방에 있는 며느리를 불렀더니 이제는 잠을 자는 것을 포기했는지 거실에 나와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찾아갔고 매주 주말마다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와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어요. 어머님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앉아서 좀 쉬어라. 어차피 제가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 알겠다. 그나저나 너희 남는 이불 하나 있지? 작은 방에서 오늘 자고 가야겠다.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신다고요? 그래, 하루 자고 간다니까. 그나저나 우리 아들은 언제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직 2시간쯤 남았어요. 꽤 늦네. 나 배고프니까 일단 밥부터 차려라. 원래 저녁 6시면 밥을 먹어야지. 김 씨가 자고 간다는 소리에 며느리는 얼이 빠진 듯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래도 차마 시어머니라 뭐라 하지도 못하고 며느리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김 씨는 식사 준비를 돕지는 않고 며느리 뒤에 서서 하나하나 따지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고기는 핏물 확실하게 뺐니? 그대로 국에 넣으면 냄새나. 마늘은 그렇게 다지면 안 돼. 굵게 다져야 맛있는 건데. 그리고 너는 애도 키우는데 반찬에 왜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어? 너희 시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잖아. 젊었을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해라. 김 씨가 쉴 새 없이 잔소리를 쏟아내자 그걸 듣는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갔어요. 평소 질릴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 며느리였지만 최근 김 씨 앞에서 며느리가 먼저 말하는 일이 드물었죠. 그날 며느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하루 잠을 자고 돌아갔고 그 다음 주에 김 씨가 며느리 집을 찾아가자 이때는 처음부터 표정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은 표정이었죠. 그렇게 한 달의 시간 동안 5번을 며느리 집에 찾아갔고 그 이후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가 찾아오기는커녕 카톡 문자 한 번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던 김 씨가 먼저 잘 지내냐고 언제 한번 집에 놀러 오라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지만 네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고 그 뒤로도 며느리는 전혀 김 씨의 집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김 씨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작은 아들이 결혼한 이후로 이렇게 조용한 나날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끔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걸어 요즘은 왜 며느리와 시간을 안 보내냐고 물었고 김 씨는 언제든 환영이니 집에 놀러 오라고 말해 주었어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해도 며느리는 김 씨 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마음에도 없는 시집살이를 시킨답시고 집에까지 쫓아다니느라 김 씨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충분히 보람이 있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매일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도 마음껏 읽고 혼자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